법은 만들고 그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그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망가뜨려지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게 혹시 그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지 않나? 이래서 이 심사에도 개입하고 그다음에 재정 배분에도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입이 아주 부당하게 막 이렇게 진행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그 결과가 정의롭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배제가 되고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수상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난해 2015년에 뭐 많았어요. 네. 문인들을 위해서 문인들이 그 창작 지원을 위해서 또 소외계층의 문학 향유를 위해서 진행되던 그 문학 나눔 사업 같은 것들이 막 표류하게 만들고 그리고 표류하는 동안 1년, 2년이 지날수록 막 변질되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국회에 있는 동안도 그걸 막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막아놓으면 또 변질되고 거기까지 막았다고 그다음에 또 더 교묘한 방법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또 막아놓고 국정감사에 지적하고 싸우고 그래서 막 언론에서 비판을 받을 때는 좀 움찔했다가 한 서너 달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다시 뭐 이렇게 원치돼서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그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이 문학 정책이다라는 것을 여기 와서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국회가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책임의 주체다. 행정부만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국회도 책임의 주체다. 그리고 우리도 결정의 주체다. 우리도 지능의 주체다. 너희들만 지능의 주체이고 결정의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우리들도 결정의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이고 지능의 주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고 이렇게 관여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나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문인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문인들도 우리도 책임의 주체이고 우리도 결정의 주체이고 우리도 지능의 주체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문화부가 하는 일, 문화예술위원회가 하는 일, 이건 뭐 안 되면 국회가 비판해 주는 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다라는 생각을 문인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인들이 이 문학진흥 주체다. 주체가 되고 결정의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다. 문학이 잘못 가면 우리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문인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이게 시행 보니까 요즘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더 이 법에 의한 그죠 법률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헌법을 기준으로 한 나라가 시행령의 나라다라고는 이제 꼬리가 몸통 흔들게 하고 막 편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시행령도 참 잘 만들도록 해야 되고 이거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좀 전에 우리가 결정의 주체, 책임의 주체라는 자각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영화 쪽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처음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만들고 영화 진흥에 관한 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예산 지원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극장 표 하나를 살 때 그 8,000원짜리 하나를 사면 3%는 영화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되잖아요. 그럼 문학은 뭐가 있을까? 문학은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잘 팔리는 책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10만 부 이상 나갔다 10,000부 이상 나가면 뭐 거기 한 1%만이라도 문학진흥위에 적립하자라든가 문인도 나서겠다. 출판도 나서겠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영화는 그렇게 해서 영화 인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젊은 연출가들, 젊은 뭐 시나리오 작가들 뭐 막 와서 영화의 각 부분의 전문가들을 막 길러내는 동안 어떤 젊은이가 하나 왔는데 이름이 봉준호였어요. 영화 아카데미 와서 막 공부를 하더니 연출도 배우고 막 가서 연출부에서 막 일을 하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1,000만 관객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화가 자꾸 세계적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한 5년, 10년 지나니까.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영화가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문학 진흥을 위한 기구를 만들자. 문학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기구도 만들자. 그래서 정말
신춘문예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학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말고 큰 작가를 길러내기 위해서 20, 30년 한 사회가 그걸 길러낸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자. 창작하는 분야에서 정말 큰 작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거를 영화처럼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부산 영화제 같은 거 보세요. 20년 됐는데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그 부산 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컸어요. 네. 그럼 문학은 그런 국제 행사가 있습니까? 번역원에서 한 5명, 7명 외국 작가들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하고 만나서 한 2박 3일간 이렇게 뭐 하다가 뭐 하면 뭐 외국과 문학교를 했습니다. 올해 이런 걸 2번이나 했습니다. 또는 이런 국가기관이 아닌 어떤 대산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뭐 어떤 문화단체 기관에서 또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개별적으로 어디 뭐 외국에 잠깐 뭐 2사람씩 나갔다 한 일주일씩 어디 문학교를 하는데 갔다 오면 뭐 뿌듯하고 막 이러는데 영화 한번 보세요. 부산 국제영화제 할 때 외국에 얼마나 많은 영화 배우나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 행사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보세요 한번. 120억이에요. 네. 영화제 한 번 하는데 예산이 120억이에요. 그거를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또 영화인들은 모아요. 5, 60억씩 한 번 행사에 딱 모아서 행사 쫙 해요. 문학이 120억이 아니라 12억짜리 행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국제 행사를? 2억짜리 행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어린이 문학 지금도 5억짜리 뭐 이런 거 창원에서 할 때도. 아니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는 문학 관련 120억짜리 국제 행사를 한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문인 아무도. 수만 명의 문인들 중에 누구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문학을 해외 진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러시아 문학 국립문학관에 가보니까 중국어로 러시아 문학 전집 100권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 또는 다른 나라어로 이렇게 이런 걸 쫙 해. 우리는 우리나라 시 소설 100권을 전집을 만들어서 중국어로 또는 뭐 러시아어로 진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권 어떻게 진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문학진흥을 할 때 좀 더 상상력이 좀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맡기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진흥이라는 이름의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크다 하는 말씀을 오늘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이 진흥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사업 하나하나에 같이 주체가 돼서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화진흥원이 만들어지고 만화진흥을 위한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만화가 굉장히 성장했어요. 결국은 만화가 어디까지 갔냐면 독립된 장르가 됐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술의 장르에 문학, 영화, 연극, 미술, 음악 이렇게 이게 장르 명칭 아닙니까? 이제 재작년에 만화가 독립된 장르가 됐어요. 만화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가 만화도 이제 독립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연극, 문학 이렇게 하듯이 만화도 독립된 장르가 되었어요. 제가 그 법을 만화인들이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토의를 거쳐서 이제 결국 그렇게 할 만한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봐서 만화가 독립된 장르가 됐는데요. 그 만화가 보세요. 지금 작년에 미생이나 송곳 이런 거 다 만화였습니다. 그렇죠? 그 만화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요. 왜? 우리가 겪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화가 드라마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소설에서 서사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찾고 거기서 얻으려고 하고 그랬어요. 드라마가 다 채우죠. 만화가 채우고 있어요. 문학이 다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문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이 절박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생 송곳 같은 걸 보면서 절박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얘기를 하거나 동떨어진 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시간의 도피, 공간의 도피, 내면으로의 도피를 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가. 시를 읽어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괴롭다는데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지를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서. 이러고도 어떻게 독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이 예민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와 드라마는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80년대 우리 문학이 리얼리즘 문학이
이 많은 독자들을 얻었던 것도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장 앞장서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래도 문학이 시대의 가장 앞에 서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내면으로의 도피, 공간적 도피, 시간적 도피 쪽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우리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채우는 장르가 뭐가 있나 보니까 어떤 때는 드라마, 어떤 때는 만화가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 만화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만화를 다시 또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미생과 송골 같은 데 다루는 이야기를 우리 소설에서, 우리 시에서 더 절절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각 같은 것도 있어서 작년까지는 문학이 몰락이었어요. 몰락이 온 나라의 주요 화제였어요. 참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참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는 좀 그러면 그 등 돌리고 문학을 외면하는 그 독자들의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을 좀 살려보는 쪽이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문학지능법을 연말에 통과해서 올해 연초에 이걸 던지면서 어떻게 문학을 살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자. 그것을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좀 되자.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문학인들이 문학진흥법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